눈을 떠보니 시계는 12시였다. 5시간이나 남았는데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불과 빨래들을 세탁기에 돌리고 방 청소를 하고 점점 늘어나는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께서 치킨을 싸주실 때 들어있던 무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서 보관한 게 벌써 5개나 있는 것을 보고 검소해진 나 자신을 칭찬했다. 왠지 언젠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릴 수가 없었다. 그중 하나는 동전을 담는 데 쓰고 있는데 꽤나 유용했다. 2시가 되었고 빨래를 옥상에 놓으려고 올라갔는데 선우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형,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목요일인가? 퇴근하고 11시에 형 방 놓고 했는데 형 없더라고. 선우가 말했다. 목요일? 아, 그때 늦게 끝났었어. 넌 어떻게 지냈어? 목요일은 유진 누나랑 은정 누나를 만난 날이었다. 난 항상 똑같지. 맞다. 그날 가영이 누나 잘 만났어? 물으면서 웃었다. 응, 그때 왜 안 나왔어? 둘이 보는데 좀 뻘쭘했어. 가영이 누나가 나 빼고 형이랑 보고 싶다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야. 가영이 누나 이쁘고 성격도 좋고 진짜 괜찮아. 선우가 말했다. 그날 눈치는 살짝 있었지만 단순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더라고. 누나 동생으로 편하게 보기로 했어. 오늘도 5시에 만나기로 했어. 다 들었어, 형. 오늘 뭐 입고 갈 거야? 내 옷 좀 빌려줄까? 아니야. 부담스러워. 그럼 미안한데 혹시 나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슬리퍼 좀 갈아 신고 올게. 옷을 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우를 보자 갑자기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방으로 들어와 그동안 사장님 친구분이 주신 돈을 세어보니 1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옷을 사라고 주신 돈이 아닌데 죄송한 마음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밖을 나왔다. 선우는 그냥 걸쳐 입는 옷도 멋있어 보였다. 키는 180 정도의 피부가 하얘서 그런지 귀티가 났다. 형, 저기 가보자. 나 혼자였으면 못 들어왔을 옷들이 있는 옷가게로 들어갔다. 보자, 형은 깔끔한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골라준 옷은 전혀 깔끔한 옷이 아니었다. 저기로 가서 입어봐봐. 탈의실로 들어가서 일단 옷에 붙은 가격표부터 봤다. 티셔츠는 27,000원, 바지는 49,000원. 아슬아슬했다. 일단 입고 나왔는데 선우가 괜찮다 하고 점원도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럼 이걸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선우가 2벌이나 골라놨었다. 형, 이것도 입어봐. 그렇게 총 3벌 정도를 입었다 벗었다 패션쇼를 하고 나서 처음 입은 거로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우가 딴 데 가보자라고 했다. 나의 죄송합니다 란 말보다 선우가 다시 올게요 란 말을 더 크게 하고 나왔다. 다른 곳에서 2군데를 더 갔다가 결국 마지막에 갔던 곳에서 약간 찢어진 청바지와 검은색 남방 그리고 갈색 벨트를 총 9만 원에 샀다. 원래 10만 5천 원이었는데 선우의 화려한 언변으로 현금 9만 원을 주고 나왔다. 남은 1만 원은 오는 길에 반찬 가게에 들러 내 걸 사는 척하며 일미를 사서 선우에게 주었다. 아, 형, 안 줘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처음에 형이 일미 줘서 형 좋아했던 거 알지? 형, 오늘 데이트 꼭 잘해? 선우가 말했다. 데이트? 나는 쑥스러운 듯 귓볼이 빨개졌다. 남자랑 여자랑 둘이 만나면 데이트지. 내가 일부러 흐트러 놓았던 생각을 선우가 책장에 다시 꽂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고시원에 도착하니 벌써 3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부랴부랴 씻는데 평소보다 조금 오래 걸렸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젤을 발랐다. 젤도 어느새 반을 넘게 쓴 것 같았다. 해화역에 도착하여 시간을 보니 4시 50분이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정리했다. 약간 노는 아이처럼 보이는 게 왠지 어색했다. 그렇다고 7번이 적힌 흰 티셔츠를 입는 것보단 왠지 자신감이 더 생겼다. 천천히 4번 출구로 올라왔다. 아직 안 왔나?
주변을 보며 천천히 기다렸다. 5분이 지난 것 같고 15분이 지난 것 같은데 가영 누나는 오지 않았다. 20분이 지나갈 때쯤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무슨 데이트야. 울산에서 힘들다고 가출해서 매일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데 역시 내가 바라는 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처량한 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헛된 꿈을 꾼 내 마음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아 미안해 하면서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누나가 내 왼팔을 잡고 몸을 숙였다. 처량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가슴이 너무 뛰고 행복했다. 천천히 와도 되는데 왜 뛰어왔어요? 마음에 전혀 없는 말이었다. 시간 맞춰 나왔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다시 집에 갔다 왔어. 제가 내면 되지 또 왜 갔어요? 미안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고개를 드는데 하얀 얼굴과 큰 눈에 도톰한 입술을 보니 나도 모르게 할 줄 모르는 키스를 하고 싶었다. 괜찮아요. 다음부턴 뛰어오지 마요. 넌 왜 전화도 없냐? 학교를 다닐 땐 PCS가 있었다. 그러나 집을 나올 때 책상 위에 다 놔두고 왔었다. 가출했는데 무슨 폰이에요. 누나 폰 번호 좀 적어줘요. 나도 모르게 가출했단 말을 해버렸다. 너 가출했어? 그래서 선우가 사는 원룸에 사는구나? 원룸? 고시원 2평에 햇빛도 안 되는 방에 살고 있는데 선우는 원룸에 산다고 했나 보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팔짱 껴요. 뭐라고?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다. 지금 마음이 들떠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그동안 너무 여러 번 상상해서 그런 건지 너무 익숙한 듯 말했다. 아니요, 힘드니까 절 붙잡고 가자고요. 누나 순간 놀랬다. 웃으며 얘기하면서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부드러웠다. 팔짱보다 더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리를 걸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가영 누나의 부드러운 손의 감촉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없는 구름길을 걷는 느낌이 들었다. 나란 존재가 여자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다는 게 너무 설레었다. 잠시 10초 동안 가영 누나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같이 사는 상상까지 했던 것 같다. 저기 가자.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았다. 그냥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다. 여긴 스파게티가 맛있어. 넌 어떤 스파게티 좋아해? 이번엔 돈가스를 시킬 수 없었다. 왠지 여기서 돈가스는 퀴즈 메뉴의 느낌이었다. 뭐가 맛있어요? 누나 먹는 거 저도 먹을게요. 그럼 2개 시켜서 나눠 먹자. 토마토 스파게티 하나랑 까르보나라 하나랑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러고 보니 오늘 신경 좀 쓴 것 같은데? 원래 입던 옷 입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목 뒤에 택도 안 떼고서는. 진짜요? 하면서 급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손으로 목 뒤에 택을 찾았다. 농담이야. 앞으로 누나한테 뻥치지 마라. 언제 샀냐? 뭔가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늘요. 근데 저번에 티셔츠도 그 전 거랑 다른 거였어요. 알어. 그 전 티셔츠에 펜으로 숫자 그려놓고 입고 나왔잖아. 앞접시를 달라고 해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나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맞다. 너 왜 가출했어? 학교랑 저랑 안 맞아서요. 그럼 학교를 안 가면 되지 왜 집을 나왔어? 너 울산이 집이라며. 부모님은 아셔? 집에서는 계속 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전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다. 정말 힘들었겠다. 어쩐지 처음에 너 봤을 때 많이 약해 보였어. 힘도 없고. 걱정이 많은 아이인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생활이 전 행복하고 편하네요. 물론 가족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괜찮아. 일단 너가 행복해야 가족분들도 행복해지셔. 너가 가족을 위해서 널 그런 곳에 계속 있게 했다면
아마도 더 큰 슬픔이 왔을 거야. 그래도 멋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적응이라. 난 어느새 적응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서울에 와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과 어느새 적응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버팀이란 단어가 적응이란 단어로 바뀐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생각에 넌 잘 될 거야. 점점 멋있어지고 강해지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었다. 멋있어지고 강해졌다라. 아마 지금 들었으면 혹시 다단계나 종교 쪽으로 포섭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잘 될 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그 말이 이렇게 힘이 되고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말인지도 처음 느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고마워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다 먹었어? 나가서 걷자. 오늘은 내가 먼저 계산을 했다. 가출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돈이 어딨다고 너가 계산해. 다음부터 하지 마. 고마웠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너무 고마웠다. 길거리로 나오자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손을 잡고 대학로의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가영아, 어떤 남자들이 누나를 불렀다. 선배 어디 가세요? 우린 한잔하러 가지. 남자친구야? 아니요, 친한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영이과 선배예요. 가영아, 그럼 다음에 봐. 네, 다음에 봐요. 난 순간 나의 마음보다는 누나의 학교 생활이 조금 걱정됐다. 누나, 괜찮아요? 손잡고 있었는데 괜히 의심하진 않겠죠? 난 저 오빠들하고도 학교에서 손잡고 다니는데 모든 게 정리가 됐다. 괜한 걱정이었고 괜한 설렘이었고 아까 결혼했던 상상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갑자기 손에 땀이 차는 것 같아 잡은 손을 빼고 싶었다.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야? 정우성 좋아해요. 비트란 영화 봤어요? 비트는 못 봤는데 정우성이 누군진 알아. 정말 잘생겼잖아. 전 테이프로 사서 집에 있는데 20번은 봤어요. 작년에 비트란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정우성이란 배우의 외모와 그분의 연기, 그리고 그 모습들. 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비트를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집에 영화 보러 갈래? 나 영화 좋아해서 많이 사놨거든. 누나 집에요? 가도 돼요? 부모님들 계시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 우리 집 가서 영화나 보자. 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간다는 게 속으로 많이 쑥스러웠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걸어서 가도 돼요? 응,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 오피스텔 같은 곳이었는데 외형부터 내가 사는 고시원과는 비교가 안 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도중 계속 나는 나의 고시원이 생각났다. 문을 열자 누나는 서둘러 뛰어가더니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떼고 주방 선반에 덮어놨다. 집은 내 방의 10배는 되는 듯 했고 곳곳에서 기분 좋은 향들과 인형들 그리고 화장대에 많은 화장품이 여자 집에 왔다고 느끼게 하였다. 가전제품과 소품들이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았고 내 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넌 TV 좀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티셔츠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집에서 입는 듯한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섹시해 보였다. 누나 잘 사네요. 혹시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사업하셔. 너희 집은? 회사원이세요. 그렇구나. 뭐 좀 먹을래? 목 안 마르니? 앞에 테이프들 많으니까 보고 싶은 거 골라. 네, 전 목 안 말라요. 누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앞에는 비디오 테이프들이 30개 정도 있었다.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었다. 그 중에 1000mm란 영화를 골랐다. 작년에 여기서 나온 영화의 음악이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였다. 누나, 1000mm란 영화 봤어요? 여기 우리 집이야. 내가 사놓고 안 봤겠냐? 누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대답했다. 먼저 보고 있어. 나 과일 좀 깎고 갈게. 편하게 보고 있어. 비디오 틀 줄 알지? 네, 알죠. 비디오 테이프를 꽂고 비디오를 틀었다. TV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고 긴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 앞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다. 왼팔을 소파에 올려 머리를 받쳤다. 영화를 보기 시작할 즈음 테이블에 책들이 있어 과일을 올려놓을 걸 대비해서 밑으로 치워놓고 있었다. TV에서 기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화면을 보니 흑백으로 나왔다. 누나, TV가 흑백인데요? 아, 영화 첫 도입부가 흑백으로 나와. 그냥 영화 좀 보고 있을래? 얼마 지나지 않아 컬러 TV, 아니 컬러로 나왔다. 여명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극 중에서 왠지 지금의 나처럼 좀 처량하게 나와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누나가 과일과 먹을 걸 들고 왔다. 난 와인 먹을 테니까 넌 포도주스 먹어. 누나는 와인과 포도주스, 그리고 치즈와 사과, 그리고 토마토를 가져왔다. 와인잔에 누나는 와인을 마시고 나는 포도주스를 따라줬다. 따지고 보면 2살 차이인데 난 기저귀 찬 아기고 누나는 초등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도 어른 되면 와인 마셔. 내가 마시는 법 알려줄게. 누나랑 저랑 2살 차이예요. 누나는 어른이고 그럼 저는 애예요? 난 법적으로 어른이야. 그렇게 우린 영화를 봤다. 치즈를 먹으려 하니 이건 안주라고 못 먹게 했다. 슬슬 약이 올랐다. 누난 언제 처음 술 마셔봤어요? 나? 작년에. 미국은 21살부터 아니에요? 몰래 마셨지. 그럼 저도 한 잔 먹어봐도 돼요? 안 돼. 아까워. 그렇게 얘기하며 누나는 와인을 마시고 난 결국 포도주스만 마셨다. 영화를 보면서 서로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누나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 2번째 만났을 때 나 혼자 나와서 싫었어? 아니요, 좋았어요. 근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고 고기만 먹었어? 제가요? 전 그날 너무 좋았고 고기도 너무 맛있었는데 난 너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 왜요? 나 미국에서 알던 친구랑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 백인 친구요? 그냥 분위기가 그 친구랑 비슷해 보였어. 그리고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어. 그러다 늦게 나온 거였고. 그런데 오늘 너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너한테 미안해지더라고. 이렇게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난 일주일 동안 오해를 하고. 아니에요. 저번 주에 누나 만난 날 그 이후부터 저도 조금씩 뭔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까진 밝은 게 좋진 않지만 뭔가 잘 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이런 제가 어색했고 혹시나 괜한 희망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마저 불행으로 바뀌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떤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설레는 마음요. 저한텐 과분한 거고 저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은 내 주제를 파악 못하고 분수를 모르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넌 너무 너를 자학하고 학대하는 거 아니니? 누나가 나에게 물었다. 전 학교라는 사회에서도 도망쳤고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가족들한테도 절대 줘서는 안 된 아픔과 슬픔을 주고 여기로 도망쳐 왔는데 제가 여기서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돼? 가족들은 지금 집을 떠나서 너가 불행하길 바랄까? 아니요. 그치만 제가 행복하면 가족들의 행복과 나의 슬픔을 바꾼 것처럼 생각돼서요. 가족들 생각을 해서인지 눈시울이 붉어져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정신을 차리려 뺨을 2손으로 쳤다. 이리 와, 누나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나를 안아줬다. 갑자기 더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내 마음과 몸을 안아주는 느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태풍이 와서 집이 날아가고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서서 태풍과 홍수에 맞서 이기겠다고 서 있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야. 너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잠시 피해 있어도 돼. 넌 분명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을 테니까. 그동안 힘든 감정들을 잘 견뎌냈어. 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입에 키스를 해주었다. 나에게 세상은 너무도 날카로웠고 차가웠고
차갑고 채찍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내가 있던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드러웠고 따뜻하고 달콤했다. 그리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 화장실로 갔다. 나는 가만히 있기가 어색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접시와 와인잔을 싱크대에 올려놓았는데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가 서둘러 덮어놓은 액자가 보였다. 나랑 닮았다는 그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일까? 들어볼까 고민을 했지만 그녀가 덮어놓고 내가 몰랐으면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건 미안한 일인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 너 왜 서 있냐?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와 나를 보며 말했다. 아, 정리한다고요. 여기 막차가 몇 시까지예요? 몰라. 보자. 지금 끊겼을걸? 자고 가. 자고 가도 돼요? 그럼 불편하지 않게 전 소파에서 잘게요. 네가 불편하지 않아야 내가 불편하지 않는 거야. 갑자기 누나라 부르고 싶지 않아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미국은 그냥 이름 부르잖아. 그냥 이름 부르고 말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나도 그게 편해. 웃으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난 소파에 누웠고 머리에 팔 한쪽을 올린 채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그녀도 잠이 오지 않는지 뒤척이는 것 같았다. 가영아. 응? 고마워. 고맙단 말 좀 하지 마. 그럼 난 너한테 맞춰준 것처럼 느껴지잖아. 다음부턴 난 네가 있어 즐겁다고 얘기해. 난 네가 있어 즐거우니까. 그래, 아니, 네가 있어 너무 즐거워. 현민아, 우리 다음 주에 부산 가볼래? 부산? 응, 나 부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친구들이 저번 주에 갔다 와서 엄청 좋대. 너 울산 사니까 그래도 좀 알 거 아니야. 몇 번 가보긴 했지. 그럼 가자. 내가 맛있는 고기 다 사줄게. 그래. 부산. 울산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다. 어릴 때 부산 국제시장에 직수입으로 워크맨을 싸게 판다고 해서 친구들과 가봤고 해운대는 가족들과 몇 번 가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9시였다. 그녀는 계속 자고 있었고 난 습관처럼 눈을 뜬 채 멍하니 있었다. 낯선 곳에서 밝은 방의 천장은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어제 일을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어제의 일로 기억하기로 했다. 큰일이다. 나 10시 수업인데. 그녀가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나 수업 12시에 끝나는데 여기 있을래? 뭐 좀 사올까? 아니야. 나도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알바하러 가야 돼.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이름이 뭐랬지? 그냥 치킨집이야. 그럼 내 번호 알지? 연락해. 응.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지 않고 머리가 까치집인 채 그녀와 같이 나왔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대충 머리를 정리하고 고시원으로 도착했다. 방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을 끄고 누웠다. 어제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한 커트씩 지나갔다. 학교, 집,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서울터미널, 지하철, 지하철에서 내려 도착한 성신여대역, 고시원, 방, 가게, 대학로, 그리고 그녀의 집까지. 어떤 장면에서도 멈추거나 회상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곤 다시 잠들었는데 회상할 수 없는 어떤 꿈을 꾸었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다. 분명 내가 여기에 계속 있었던 꿈은 아니었고 어떤 아쉬움이 묻은 것 같은 꿈이었다. 꿈이었지만 언젠가 데자뷰로 회상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시원과 치킨집을 계속 반복하며 지내다가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다. 그녀와 나는 토요일에 일이 끝나면 같이 강남터미널로 가서 심야버스로 부산에 가기로 했다. 10시에 일이 끝나 그녀와 성신여대역에서 12시 20분에 만나기로 해서 역으로 뛰어갔다. 여기야! 그녀는 가득 찬 것 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어? 너 배고플까봐. 버스에서 먹을 김밥도 싸고 옷이랑 이것저것 넣었어. 나 지금 너무 설렌다?
그녀가 설렌 듯이 나에게 말했다. 나도 설렜어. 가방 이리 줘. 내가 멜게. 가영은 며칠 전 12시 심야버스를 예약해 놨었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터미널로 향했다. 나 한국 와서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은 처음이야. 넌 이렇게 가본 적 있어? 응. 언제? 울산에서 서울로 가출할 때. 그땐 가방이 이거보단 2배는 더 컸어. 야, 우리가 지금 가출하냐? 여행 가잖아, 바보야. 여행은 없지. 그래도 내가 경험자니까 나만 믿어. 부산 가면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응, 해운대. 친구들이 해운대 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난 항상 듣기만 했거든. 넌 해운대 가본 적 있어? 응, 가족들하고 몇 번 가봤어. 난 울산이라 거기도 바닷가가 가까워서 굳이 해운대는 잘 안 갔거든. 난 바다가 좋은데 보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왠지 파도 소리도 듣고 모래사장도 걷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느덧 우리는 강남터미널역에 도착하였고 늦은 시간의 터미널은 왠지 신기하고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학생으로 보던 세상은 항상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모습들이 설레고 신기했다. 낮엔 분주했을 것 같은 터미널이 11시가 넘으니 한산했고 마치 놀이공원에 우리만 남은 듯한 느낌으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쳤던 곳곳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매표소로 향했다. 예약했던 표를 받고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으로 향했다. 바로 옆엔 울산으로 가는 버스 칸이 있었는데 울산이라는 표지판을 보고는 난 아직도 울산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지 가영에게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가자고 했다. 울산은 아직 마치 쳐다보기 힘든 마음속에서 어떤 방이 있는 곳이었다. 그 방엔 어떤 낙서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고 그것들을 읽기가 아직은 두려웠었다. 그 글씨들은 시간마저도 지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조금씩 흐려진 것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쳐다볼 수 없었고 그 방이 어떤 색깔인지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도망쳐서 그곳 근처에서 피하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터미널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 버스 왔겠다. 타러 가자. 가영은 나의 팔을 잡고 버스 쪽으로 향했다. 우리의 자리는 앞에서 3번째 자리였고 토요일이라 그런지 늦은 시간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탔다. 의자 위에 짐칸에 가방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가영에게 짐을 좀 빼자고 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도시락과 물 그리고 음료수를 꺼냈고 짐칸에 가방을 겨우 넣을 수 있었다. 창가에 그녀가 앉았고 나는 통로 쪽에 앉았다. 버스 기사는 표를 확인하러 맨 뒷자리까지 걸어갔다가 운전석에 앉더니 출발을 했다. 우린 도착하면 몇 시쯤 될까? 그녀가 나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한 5시간 걸릴걸? 그럼 5시쯤 될 거야. 그럼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해운대로 가자. 그래? 배 안 고파? 가영이 나에게 물었다. 응, 난 가게에서 항상 저녁을 먹어서 좀 괜찮아. 넌 배고파? 아니, 아까 먹고 왔어. 김밥 있으니까 좀 이따 배고프면 얘기해.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버스 안에 불이 모두 꺼지더니 창밖의 야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버스 안에서 보는 도심은 새로운 광경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던 시간에 도심은 아직도 차들이 많이 다녔고 간판들과 가게들의 불빛들은 화려했다. 여기 오기 전 18살의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했다. 나의 미래 세상에는 행복도 없을 것만 같았지만 세상은 그런 나를 비웃지도 않을 만큼 나란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나는 그 안에 갇혀 나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었고 더 이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줄 알았지만 나는 세상에 티끌 만한 티도 안 날 만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울산에서 도망쳐온 날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책장을 넘긴 것이었다. 그때 만약 찢기고 눈물로 물든 페이지에서 내가 책을 덮었더라면 난 무수히 많은 페이지를 흰 백지로 남겨둔 채 나라는 책을 버릴 뻔했다. 더 이상 살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힘들 것 같았고
고통을 견딘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다행히 자살이란 단어를 탈출이란 단어로 바꿔 고시원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었다. 만약 자살만이 나의 유일한 탈출이라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불행과 괴로움이 줄어들어 전보다 덜 힘들다는 것뿐이다. 섣부른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괜한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은 어떤 것을 바라지도 꿈꾸고 싶지도 않았다. 깜깜한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불빛과 야경들, 그리고 살짝씩 보이는 가영의 옆모습은 2달 전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 순간에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행복에 최대한 미래를 붙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겨우 2발로 혼자 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키우게 되었는데 미래의 설렘이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걸 이겨낼 힘은커녕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만큼 현재의 나는 그동안의 일들로 많이 무너진 상태였다. 나 김밥 먹을 건데 너도 먹을래? 가영에게 물었다. 아니, 난 잠아. 넌 먹고 자. 김밥을 먹고 잠을 잔 지 30분쯤 지났을까. 체했는지 가슴이 너무 뜨겁고 식은땀이 났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가슴은 답답했고 머리가 아팠다. 가영아, 혹시 소화제 있어? 잠든 그녀를 깨우며 물었다. 너 땀까지 흘리고 많이 아파 보여. 소화제 없는데 어떡하지? 그녀는 잠을 깨서 나의 얼굴을 확인한 뒤 놀래며 말했다. 일어서서 가방에서 자신의 얇은 티를 꺼내고는 물을 묻히고 나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계속 쓸어주었다. 괜찮아? 조금만 가면 휴게소에 도착할 테니까 내가 바로 가서 소화제 사올게. 잠시만, 기사 아저씨한테 소화제 있는지 물어보고 올게. 아니야,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가영은 한쪽 손을 주물러주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나의 가슴을 쓸어내려 주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 체해서 항상 할머니는 나의 손을 따주고 누워있는 나의 가슴을 밤이 셀 때까지 쓸어주시면서 잠드셨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해진 나는 이내 잠들었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었다. 그렇게 나는 가영의 어깨에 기댄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얼마쯤 지났을까.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해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 이제 괜찮아. 조금 체했나 봐. 야, 너는 촌놈 티내니? 버스에서 김밥 먹다 체하고. 내가 좀 잘 체해. 미안해. 앞으로는 버스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아니, 버스 타기 1시간 전부터 금식이야.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 고시원에서도 자기 전에 뭘 먹은 날은 가끔 체하곤 했는데 그럴 땐 깜깜한 방에 홀로 침대에 앉아 속이 괜찮아지길 바라다가 잠이 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앉아서 답답한 가슴을 손으로 칠 때면 이제는 내가 아프더라도 누구도 나를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서글픔과 고독함이 밀려왔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아플 때 더 느끼게 해준단 말이 생각났었다. 그런데 지금 아픈 나를 누군가 걱정해주고 옆에 있다. 이런 감정을 나의 기존 감정에 덧붙이면 안 됐다. 아직 나의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였을까? 혹은 아침에 눈을 떠서 깜깜한 방에서 수많은 생각들 중 나도 모르게 정의된 나의 다짐이었을까? 친했던 친구들도 변했었고 나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변했었다. 그때는 항상 영원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만났다면 난 그 이후 사람과의 영원을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아니, 그게 더 편할 것 같았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영원이 아닌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서 만나기로 생각했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언제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마무리될 것 같았다. 영원히 편할 것 같은 사람과 불편하게 되었을 때 밀려드는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들은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지내는 것보다는 언젠가 반드시 오는 서로의 관계적 마지막이나 감정적 마지막을 염두에 둔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후회나 아쉬움이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려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 자체로 보려 한 것이다.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해지지 않는 동물이다. 그런 인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건 절대적 오류이고 순간이 아닌 영혼의 연속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영의 눈을 보며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영원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 역시 어쩌면 나나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바깥 공기 좀 쐬고 올래? 가영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을 갔다가 휴게소 주변을 같이 걸었다. 이제 좀 괜찮아? 응, 너 덕분에 괜찮아졌어. 정말 고마워. 다음부턴 아프지 마. 정말 걱정했었단 말이야.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 너 김밥 정말 잘 만들더라. 천국에서 싼 거야. 천국? 응, 김밥 천국. 천국 갈 뻔했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 곧 출발하였다. 기분이 묘했다. 다시 울산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는지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려 하였다. 때마침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던 이어폰의 한쪽을 나에게 꼽아주며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노래 좋다. 제목이 뭐야? 애송이. 내가 애송이라고? 아니, 제목이 애송이의 사랑. 서로 노래를 들으며 손을 잡고 어두운 버스의 창가 밖으로 지나치는 불빛들의 감정들을 일치시키며 그렇게 우린 잠이 들었다. 현민아, 도착했어. 일어나. 그녀는 가슴이 벅찬 듯한 목소리로 나를 흔들며 깨웠다. 벌써? 응,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설레. 그녀의 말에 나는 일어나서 짐칸의 가방을 꺼내고 통로를 통해 버스에서 내렸다. 새벽이라 터미널에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주변에 찜질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일단 택시를 타고 근처 찜질방으로 가자 하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터미널 밖을 나오니 택시가 5대 정도 있었고 우리는 맨 앞에 택시를 타고 근처의 찜질방으로 가자고 했다. 기사님, 여기서 해운대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 30분은 걸릴 거예요. 기사님이 대답했다. 너 아까 바다 냄새 난다며? 그녀는 부산에 온 게 신기한 듯 고개를 돌려가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우리는 찜질방에 도착하였다. 그럼 씻고 찜질방 안에 매점에 있을 테니까 매점 앞에서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자. 우리는 그렇게 남탕과 여탕으로 들어갔고 나는 간단하게 샤워를 한 후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찜질방에는 사람이 많았고 새벽이라 대부분이 자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제 일어났는지 기지개를 켜는 사람들도 있었다. 매점이 어디 있지? 매점은 코너를 2번 정도 틀어서 구석에 있었는데 가영이 매점을 찾는데 어려울 것 같았다. 여탕에서 찜질방으로 나오는 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쪽 면이 전체로 되어 있는 창을 보니 어느새 햇빛이 조금씩 비치게 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몽환적이었구나. 지금껏 나는 아침 햇살이 싫었던 게 아니라 아침이 싫었었다. 학교에 가려고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은 내 옆에 다가와 다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악마의 밝은 그림자 같았기 때문이다. 벌써 해가 떴네? 생각에 잠겨있을 때쯤 가영이 나와서 나에게 말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진 않았지만 맨 얼굴인 가영은 훨씬 앳돼 보였다. 너 엄청 어려 보인다. 나보다 동생 같아. 그럼 앞으로 오빠가 다 사줄 거야? 누님, 아직 제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여자를 한 번도... 뭐라는 거야? 난 비트에 나온 대사를 따라했지만 그녀는 몰랐고 우리는 속삭이듯 얘기하며 웃었다. 아까 둘러봤는데 수면방이 저기 있어. 저기서 눈 좀 붙일래? 그래, 거기로 가자. 지금 너무 피곤해. 우리는 수면방으로 갔다. 코를 고는 소리가 방을 울렸지만 우리는 겨우 2명이 누울 만한 곳을 찾아 누웠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깨워주기로 하자. 그녀는 말했다. 피곤이 청각을 어둡게 했는지 샤워 후 개운한 기분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잠이 들었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자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코,
그리고 분홍빛의 입술은 그 자체로도 향기가 나는 듯하였다. 귀를 살짝 덮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올려주는데 그녀가 눈을 떴다. 서로가 부끄러워 눈을 돌렸고 나의 귀는 빨개졌다. 너 언제 일어났니? 금방 일어났어. 너 깨우려다가 깊이 자는 것 같아서. 나도 중간중간 깼는데 너가 자길래 좀 더 잤어. 이제 나갈까? 우리는 나와서 서로 탕으로 들어갔고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씻고 로션을 바르는데 젤을 안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다. 머리를 올려야 되는데 젤을 안 가져왔네. 하는 수 없이 드라이로 바람을 통해 머리를 올리려 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다시 머리를 감을까 하다가 옷을 입고 나왔다. 나오니 그녀는 없었고 나는 카운터 아주머니께 여기서 해운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왼쪽으로 나가서 대류변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운대 가는 버스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현민아! 그녀가 나왔다.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저쪽에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해운대로 가는 버스가 있대. 잘했어. 얼마 정도 걸린대? 근데 너 머리 안 감았냐? 아니, 드라이로 말리다 잘못됐어. 그래도 멋있어. 다음부턴 드라이 하지 마.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해운대로 가는 버스 번호를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 말 들으니까 정말 부산에 온 것 같다. 넌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당연하지. 치기네가 뭐야? 죽여주네. 자시소는? 드세요. 욕보네요는? 고생하시네요. 나는 버스를 타고 해운대를 갈 때까지 버스 안에 사람들의 말을 가영이에게 통역해 주었다. 신기하다. 근데 넌 왜 경상도 말 잘 안 써? 난 어머니가 서울 분이셔서 어릴 때 집에서는 서울말만 썼어. 그럼 경상도 억양으로 얘기해봐. 고마 그냥 디비 자라. 무슨 뜻이야? 안 좋은 뜻이지. 그만 말하고 그냥 자란 뜻이야. 죽을래?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고 어느덧 해운대 바다와 백사장이 보였다. 그녀는 들뜬 듯 백사장으로 뛰어갔다. 와, 여기가 해운대야?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다. 드디어 나도 해운대 와보는구나. 9월이라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넌 바다를 많이 못 봤겠구나. 응, 미국에서는 그래도 비치를 몇 번 갔는데 한국 와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햇살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이쁘다. 밑에 내려가 보자. 우리는 백사장으로 내려서 걸어갔다. 우리는 발에 물이 닿을 만큼 바닷물 쪽으로 다가갔다. 어둡고 좁은 고시원에 살다가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 아직은 어둡고 좁은 고시원이 더 마음이 편하지만 웃고 있는 그녀와 같이 백사장을 걷고 있는 것이 좋았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 그녀가 물었다. 좀 새로운 환경에 와서 그런 거 아닐까? 매일 보면 지겨울걸? 가출 안이 아니랄까봐 좀 분위기 있게 얘기할 순 없니? 바다라 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는 곳이라 그런 거 아닐까? 쉽게 볼 수 없고 보려면 몇 시간의 기다림이 있으니까. 또 도착하면 그 기다림만큼 웅장함과 편안함이 있잖아. 그래, 앞으로 누나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배 안 고파? 우리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들이 많은 곳으로 갔다. 우리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그런 게 있나? 부산? 돼지국밥? 나 그건 별론 것 같아. 다른 건 없어?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저기 아웃백 가자. 우린 아웃백에 들러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를 먹고 바다 전경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다. 매일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모든 고민들이 사라질 것 같아. 그녀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얘기를 했다. 상황이나 장소가 같다고 다 똑같이 느끼진 않는 것 같아. 학교를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등굣길, 익숙한 학교 종소리, 수업 시간 끝나고 떠드는 10분의 쉬는 시간, 교실의 선풍기 소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공 튀기는 소리, 체육 시간 편먹고 운동하던 시간, 모든 게 그리울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과 장소에서도 어떤 아이에게는 모든 게 지옥이고 괴로울 수 있는 거거든. 난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 사람들은 같은 세상이지만
확연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 나는 창밖을 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갑자기 진지해지네? 맞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많이 하잖아.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고 사는 것 같아. 나 역시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좋아. 너 아직도 학교가 너무 싫어? 우리는 어쩌면 학교라는 곳에서 사회의 부속품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단체에서 한 일원으로 속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체 생활이 꼭 다는 아니잖아. 마치 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만들어지고 나이가 들면 다른 대체 가능한 것들에 밀리고. 나는 말했다. 그런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자기 주도적이거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주도적이기보단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들에게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겠고.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처음부터 맞춰가야 하는 교육을 강요하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기보단 정해진 것을 잘하도록 혹은 잘해야만 높은 점수로 매겨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 예전 왕권 사회 때 일반 평민들은 사회의 부속품으로 잘 만들어지도록 만든 시스템 같은 다른 창작이나 개인의 활동보다는 단체라는 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속품들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사회를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 당연하게 인지하며 살아오는 것 같아. 나는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아니었지만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 그렇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싫어도 힘들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선별의 개념도 있지 않을까? 그녀가 말했다. 그래, 그런 것도 있겠다. 나를 탓하기 싫어서 사회를 좀 탓했나 보다. 아니야, 정말 좋은 재능이 있는데 학교, 학업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좁고 깊은 걱정거리들을 편하게 꺼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나는 말했다. 요즘 답답한 게 많았는데 바다 보니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나도 그래. 바다를 보니 좋고 오랜만에 너무 움켜쥐고 있던 가슴을 자연에 살짝 내려놓은 기분이야. 나도 그래. 같이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영의 디지털 카메라로 카페에서 백사장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걷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터미널로 왔다. 5시 30분 버스니까 도착하면 막차 타고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녀가 말했다. 응, 일정이 타이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길 잘한 것 같아. 다음엔 강원도도 가보자. 아, 너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마.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 24시간 만에 부산을 다녀왔다. 너 안 피곤해? 난 그녀에게 물었다. 난 괜찮아. 버스에서 계속 잤더니 쌩쌩해. 우리 집 가서 영화 보고 갈래? 그녀가 물었다. 그래도 괜찮아? 난 좋지.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난 그녀와 헤어지기 싫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난 씻을 테니까 너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어? 그녀의 TV 선반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을 유심히 봤다. 비포 선라이즈? 잘생긴 외국 배우의 무릎에 아름다운 여배우가 머리를 올린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멋져 보여 테이프를 꽂아 넣어 보고 있었다. 오, 영화 고를 줄 아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야. 그녀가 말했다. 기차 안에서 남자 주인공 에단 호크와 여자 주인공 줄리 델피의 대화씬을 보는 도중 샤워를 마친 가영이가 나오면서 말했다.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기차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비엔나에서 내리게 된다. 그곳에서 사랑, 삶, 종교 등에 대해 하루 동안 대화를 하고 강한 이끌림을 가지게 되지만 다음날 헤어지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어느덧 영화가 끝이 났고 우리 앞에 있던 과자들도 거의 다 비워진 상태였다. 정말 멋진 영화다. 저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빠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난 그녀에게 물었다. 사랑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꼭 결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대화가 통하고 느낌이 서로 어색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설렐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사랑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 말은 사랑을 꼭 오랜 시간 평가해야 되는 건 아니란 거지. 사랑을 꼭 소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으로 끝날 것 같은 사랑은 그 순간에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지. 아직 나도 사랑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 난 사랑을 잘 모르지만. 이제 난 씻고 소파에서 잘게.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투, 너도 푹 자. 어느덧 서울에 온 지 2달 정도가 지났다. 평일에 가끔 가영을 만나서 밥을 먹고 헤어졌고 주말엔 영화관을 가거나 근교에 여행을 갔다. 내게 타인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가영이를 만나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만날수록 나의 초라함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마음 한쪽에 풀들로 자라나는 듯하였다. 나도 그랬고 그녀도 그랬고 서로 사랑한단 말이나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현재가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그녀는 또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부터 마음이 답답할 땐 옥상으로 올라가 운동을 했다. 옥상에 올라가 평행봉 위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총무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올라왔다. 검은 안경을 끼고 점잖은 짧은 머리에 웃는 인상인 듯 나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나는 큰 소리로 총무에게 인사를 했다. 아, 현민아 운동하는구나. 총무는 인사를 하고는 그 사람과 담배를 피우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15분쯤 흘렀을까. 정장 입은 사람은 인사를 하고 내려갔고 총무는 나에게 왔다. 공부 잘 되니? 아니요,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아까 내려가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형이야. 여기서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 변리사 합격해서 지금은 특허청에서 일해.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하지. 근데 처음 여기 왔을 때 저 형은 정말 페인이었어. 페인이요? 응. 처음에 방을 구하러 왔을 때 표정을 보는데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고 뭔가 걱정이 됐거든. 어떤 걱정이요? 얼마 안 있다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일주일 동안 저 사람 방에 불이 켜지나 꺼지나를 확인했었다니까? 마주치면 일부러 반찬도 좀 주고. 그랬군요. 나중에 좀 친해져서 들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1년쯤 지나서 주식에 빠졌었대. 회사에서 사람들이 주식 얘기만 하니까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대. 그러다 몇십만 원으로 주식을 좀 했는데 돈을 계속 벌게 된 거지. 처음에 돈을 벌게 되니까 자기는 주식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대. 10년 넘게 주식을 한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으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감을 자기는 가졌다고 생각했댔나? 아무튼 그랬었대.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끌어쓰고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가족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했는데 결국은 다 잃었대. 그때 듣기로는 2억인가? 2억이요? 나는 놀라며 말했다. 회사도 그만둔 상태고 자기로 인해 친구들,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니까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억울하더래. 총무가 말했다. 자기가 해서 잃은 건데 왜 어떤 게 억울해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목숨까지 잃어야 하나란 생각이 들면서 이 실패로 실패가 되는 게 너무 싫었대.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성공을 하고 싶었대. 이 실패로 인해서 뭔가를 지금부터 해내면 결국은 실패에 굴복한 삶이 아니라 승자라는 생각을 한 거지. 매일 주식창만 보고 자기 능력은 하나도 안 키우던 그날이 길어졌다면
그만큼 자기는 그저 운만 바라는 껍데기로만 살았을 건데 일찍 실패를 겪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자고 다짐을 한 거지. 그렇게 키워서 성공하면 2억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밥을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곤 공부만 했을걸? 그래서 결국 지금 변리사가 된 거야. 총무는 말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주식으로 성공을 한 것보다 훨씬 내적으로 단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셨네요. 나는 놀란 듯 말했다. 그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잃은 돈과 주변 사람들의 미안함을 자신의 실패로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은 그걸 터닝포인트로 자신의 능력을 키웠으니까. 저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패로 인해 더 큰 성공을 만드시니까. 그래, 정말 멋진 형이야. 총무가 말했다. 실패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 세상을 무서워하던 나와는 반대로 저분은 세상이 무서워할 사람이었다. 어떤 시련이나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에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실패를 견디고 이겨내는 것보다 그 실패를 이용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란 생각을 했다. 난 어떻게 실패를 이용해서 더 강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은 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옥상에서 내려와 샤워를 하고 아르바이트 갈 준비를 하였다.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 교복 입은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어떤 부러움이나 오랜 시선이 가지 않았다. 다만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지금의 환경과 나의 모습들이 아직도 내 눈과 몸엔 익숙하지 않았다. 아직 아침의 음습함과 햇살은 여전히 내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두 평 남짓한 내 방이 여전히 나만의 보금자리였다. 나에게는 생사가 넘나들던 고통이 어두움으로 방어망을 쳐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현재 내 마음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웠고 힘들었는지를 애써 되새기려 하진 않으려 했다. 그렇지만 내 머리는 그것들이 흐려지는 것 역시 바라지 않았다. 지금 나의 행복과 평화는 괴로운 기억에 정확히 반비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 써넣으려 펜을 들었지만 아직은 칼로 내 가슴에 새기는 괴로움이 들어 펜을 놓고 말았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순간 일이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비가 계속 내리길 바랬는데 비가 오는 날이 좋았기 때문이다. 내리는 비는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어준다. 빗소리는 다른 소리들을 묻히게 해주기 때문에 밝은 사람들과 우울한 나를 약간은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맑은 날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와 웃음소리는 그 행복의 상대적인 나에게는 우울함이 나도 모르게 새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느덧 가게에 도착했고 인사를 하고 청소를 했다. 아주머니께서 사장님이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시는데 조금 늦는다고 했다. 나에게 가까운 곳에 배달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비가 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사장님의 50cc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었던 터라 갈 수 있다고 바로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늦어도 되니 우산을 쓰고 걸어서 다녀오라 했지만 일찍 다녀올 수 있다며 오토바이로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오토바이는 수동기어가 아니라 당기면 가는 거여서 헬멧을 쓰고 비옷을 입고 들뜬 마음에 배달을 출발했다. 헬멧에 부딪히는 빗소리도 좋았고 매번 고개를 숙이며 걷던 길을 작지만 오토바이 소리를 내며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고생했어. 이제 아저씨 좀 이따 온다니까 저기 2개는 그냥 놔두고 박스 좀 접어줘. 제가 2개 금방 갖다 주고 올게요. 아니야, 늦게 간다고 얘기해놔서 아저씨 오면 갖다 주면 돼. 너무 아쉬웠다.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때마침 사장님이 비 때문에 도로가 막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단 전화가 왔다. 어느덧 나는 헬멧을 쓰고 비옷을 입고 배달 봉지를 들었다. 위험한데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갔다 와. 아주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넵. 마치 놀이동산에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마감 바로 전에 한 번 더 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가게에 일이 없을 땐 지도를 유심히 봐왔던 터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나를 배달하고 마지막 하나를 배달하러 가는데 심한 내리막길이 있어 돌아갈지 내려서 끌고 갈지를 고민하다 내려서 끌고 내려왔다.
평지가 나오자 오토바이에 다시 앉아서 엑셀을 당겨 출발을 하는데 코너에서 차가 튀어나왔다. 끼익! 내가 기억하는 건 그까지였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인 듯 간호사와 환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천장엔 밝은 형광등이 보였다. 그 순간 간호사가 오더니 학생, 집 전화번호가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순간 가게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가영이 번호도 외우지 못해 종이에 적어놨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았다. 생각나는 건 집 전화번호였다. 머뭇거리니 간호사의 눈은 내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처럼 급한 듯 보였다. 왠지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 밑에 하얀 붕대 같은 게 보여서 나의 온몸이 지금 붕대로 감긴 듯 했다. 어디가 아픈지 느끼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결국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울산이라는 말에 간호사는 살짝 놀라는 듯 했다. 네, 알겠어요. 지금 좀 이따 연락하고 다시 올게요. 나는 너무 걱정이 됐다. 그리곤 다른 간호사가 와서 얘기를 했다. 눈밑이랑 발 쪽에 쓸려서 드레싱 해놨으니까 만지지 말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이따 보고 퇴원 여부 알려줄 거예요. 금방 온 간호사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듯 얘기했다. 순간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던 찰나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5초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고 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행복과 평안의 보금자리에 이제야 생필품도 거의 다 사놨고 폭 1m 침대에 자는 것도 적응을 했다. 가게에서 생맥주도 거품 없이 담을 수가 있는 기술이 생길 정도로 일이 손에 익혔는데 그리고 가영이와의 데이트마저 그 모든 게 내 것이 될 즈음 이제 환영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그냥 가게 이름을 말해줄걸. 손을 움직여서 호주머니에 가영이 번호라도 알려줄걸. 지금이라도 전화하지 말라고 뛰어가 볼까? 소리쳐서 전화하지 말라고 해볼까? 고민을 하던 중 이제 늦었다는 걸 깨닫고 체념하기 시작했다. 다시 다가올 폭풍 같은 일들을 생각하며 40분쯤 지났을 때 서울에 사는 외사촌 형이 왔다. 야, 무슨 일이냐? 고모부가 전화 와서 빨리 가보라 해서 왔어. 너 가출했었냐? 서울까지? 사촌 형이 말했다. 응. 평화로웠던 내 인생의 짧은 컷이 지나가고 다가올 스릴러와 액션의 도입부 같았다. 야, 꼬맹이로 봤는데 다 컸네. 서울로 가출까지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노는 애였네. 잘 나간다? 다시 머리가 아파져 오기 시작했다. 배달하다 넘어진 거야. 배달? 그러면서 사촌 형은 크게 웃었다. 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일단 고모부가 너 절대 어디 못 가게 우리 집에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가자. 간호사가 너 그냥 까진 거라니까 빨리 일어나. 간호사가 너무 미웠다. 비가 오는 날, 사장님의 검사, 두 번째 배달, 모든 게 위기의 전주곡이었지만 간호사의 눈빛에 속은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난 내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가게의 이름 대신 집 전화번호를 말한 것이 다시 내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 사촌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가게로 갔다. 사장님과 아주머니께서 테이블에서 슬픈 표정으로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뛰어나오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며 연신 미안하다 하셨다. 넘어진 오토바이는 배달통에 전화번호를 보고 누가 연락해서 가져왔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 근처 병원은 다 돌아다녔다고 하셨다. 나는 오히려 일에 지장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우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장님, 사실 저 공부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가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에서 알게 돼서 울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무 미안해. 집에 가는 건 정말 잘 된 거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부모님께 꼭 죄송하다고 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아들 같아서 든든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사이 좋으신 두 분의 농담에 몰래 웃기도 했고 내가 잘 못 먹고 다니는 걸 아시는지 아주머니께서는 반찬을 해오시고 밥도 항상 두 그릇을 먹게 해주셨다. 세상의 모든 시선에 난도질 당했던 나를 부모님의 따뜻한 품처럼 팔 벌려 품어주셨었다. 고시원의 내 방도 너무 좋았고 가게도 너무 좋았다. 지구에서 나의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두 평 남짓한 고시원을 시작으로 조금씩 넓혀져 가는 중이었다. 월급이야 조금 더 줬으니까 부모님 선물 사드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니요, 저 때문에 오토바이도 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못 받아요. 어른 말을 들으라며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다음에 서울에 놀러 오면 꼭 오라고 하셨다. 난 눈물을 글썽이며 사촌형의 차에 탈 때까지 건강하시라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다. 세상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 선순환이 되는 것만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없을 것이다. 형, 나 짐 챙기러 가야 해. 저쪽으로 좀 가자. 고시원에 가기 위해 사촌형에게 말했다. 그렇게 고시원으로 가서 총무에게 인사를 하고 짐을 사촌형 차에 실었다. 선우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 나중에 꼭 놀러온다 하였다. 총무는 눈 밑에 붕대를 한 나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남은 기간 환급은 안 된다며 말을 미안하게 꺼냈다. 나는 그동안 감사했단 말과 남은 라면들과 새것인 생필품들 몇 개를 선우에게 전해달라 하는 부탁과 함께 이불을 포대기에 싸서 많은 짐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왔다. 가출이 아니라 전쟁에서 피난 왔었냐? 사촌형은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나는 호송차에 몸을 실듯 창밖을 보며 사촌형 집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오던 중 갑자기 지난 꿈에서 보았던 데자뷰처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처음 보는 야경인데 언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창 안에 비치는 눈 밑에 붕대를 한 나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